네, 들으신 것처럼 1인 가구 매년 늘고 있죠. 신혼부부는 매년 주는데 또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는 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그야말로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네, 심리학자는 우리 사회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통계 등을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심리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 쪽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출산 문제를요, 1인 가구 문제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적인 관점에서 또 풀 수가 있어서 교수님을 모셨는데 이 심리학자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문제, 1인 가구 계속 늘고 있는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그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 진공 상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사회 경제적인 게 다 저희의 뇌, 저희 마음속에서 다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굉장히 고려할 게 많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갖고 이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사회 이슈화 됐는데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나라가 벌써 1980년대 초에 2명대 그러니까 이게 2명 낳아 잘 기르자 할 때, 그렇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던 뭐 그럴 때였는데 그것도 많이기 때문에 결국은 출산 또는 출생 제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6년까지 그 정책을 계속 유지했었나요? 산하 제한 정책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크고 작은 그런 이제 제도적인 게 있었고요. 출산을 제한하는 게 그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온 건 20년이 안 돼요. 2006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좀 적극적인 대책을 더 세워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1인 가구가 는다는 거는 가족하고 같이 살지 않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좀 옛날 얘기 같지만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와 관계된 이제 학회가 있었는데 그 2000년에 거기 논문들 중에서 한국 논문들은 이제 돌봄에 대해서 며느리가 이제 가장 돌봄을 많이 하는 거로 나왔어요. 그래요? 그게 2000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일본이나 대만 분들도 오셔서 이거 굉장히 독특하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는 딸이 제일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배우자가 많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딸이거든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모시는 문화 또는 이제 2세대가 넘는 3세대가 사는 가족이 거의 없어지는 게 이 속도가 또 중요합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1인 가구 추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겠습니다. 보면서 설명 계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빨리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희의 마음은 사실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거든요. 가족에 대한 생각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예로 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쉬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잘 도와갖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쉬었다는 청년들을 분류하는데 34세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다양한 이제 청년들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젊은 나이에 애를 낳은 여성은 돌봄 청년에 안 들어가요. 34세 이하고 29, 30,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근데 이제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기도 그렇게 뭐 그 어머니로서 경험이 뭘 한 것도 아니고 좀 초산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본인은 그 돌봄 청년들한테 가는 그런 이제 사회에 다시 재진출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예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리는 건데 이 예를 왜 드리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지금 이 저출산하고 아주 같이 가는 게 이제 고령 사회 돌봄, 이제 돌봄 또 돌봄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돌봄을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돌봄과 교육을 가족 단위로 다 맡겼었어요. 특히 경제 개발할 때는. 근데 그러한 그 프레임이 지금 이제 깨지고 있는 거죠. 깨지고 있는데 아픈 거예요. 이 프레임을 깨는 게.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편한 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정 내에서 해결되는 그렇죠. 게요. 가정 내에서. 근데 이제 가정도 2세대 넘게가 공존하지 않는
가족은 사실은 돌봄을 하기에 굉장히 취약한 가족이에요. 한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이 하면은 그동안 이제 그 핵가족 시대에서 이제 1인 가구 시대로 좀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어서 그게 맞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발표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사별을 하게 되면은 혼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보호막이 있는 경우는 이제 같이 있기도 하고 지금도 뭐 또 심리적으로도 저희가 사실은 요게 지금만을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심리 상담 쪽에 그 내용을 이제 그 말씀해 주세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사실은 그 갱년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가족이 그렇게 편한 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냐면 근데 그게 퓨 연구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퓨 리서치 센터에서 그 각국의 이제 조금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어떤 게 삶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냐. 그랬을 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이제 좋은 관계, 가족과 이 가족의 가치가 굉장히 1번으로 나오는 국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물질적인 성공이 이제 1번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사실은 우리 지금 사회하고 아주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모든 거를 이제 경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공한 국가가 세계 역사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놓치고 간 게 많은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1996년까지 출생을 제한하는 그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벌써 뭐 1점대로 막 들어가는 떨어졌으니까요. 떨어졌는데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은 2006년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이게 출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족 제도나 이런 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는 없는 건데 저희가 이제 와서 좀 깨닫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돌봄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조사를 해보면 가족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는 이제 인식들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제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같이 모시고 사는 가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좀 분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닌 겁니다. 저희가 핵가족화 되는 데는 이게 산업화하고 도시화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시골에서 그냥 뭐 방 한두 칸 더 이렇게 짓는 거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지만 여기 도시에서 특히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서 2평, 3평을 아시잖아요.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게 된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도 지금 1인 가구 비중을 보니까 70세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도 비율이 27.9%고 남자도 지금 9.3%. 근데 이제 돌봄을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그동안 이제 자녀들이 많이 했는데 본인들도 스스로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겠죠. 도시에서 이제 따로 사는 경우는 이제 떨어져 사는 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농촌 노인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일단 도시의 그 자녀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갔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의무교육 제도가 아까 제가 그 돌봄을 가족에다가 맡겼다고 그러는데 사실 교육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사교육비에.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더 했어요. 소 팔고 뭐 밥 팔고 해서. 이제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농촌에 남으셨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은 도시로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갔었어야 돼 소도시에. 지금 그 1인 가구가 높아지는 원인 이제 두 축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고령화가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저출산인 거잖아요. 그 저출산 문제를 좀 보자면 결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인 건데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큽니까? 가장 큰 거는 지금 우리 그 가치관,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가족의 가치 이런 보다 지금 물질의 가치를 더 높게 보기 때문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옛날에는 가족의 가치가 왜 가족의 가치가 중요했냐면 가족의
이제 소속돼 있으면은 먹고 살 수는 있었거든요. 가족도 중요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엔 같이 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 이렇게 핵가족화된 상황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책임지고 이런 게 비용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 농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젊은 세대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여성이 이제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고학력 같은 경우 이제 여성이 더 이제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기회 비용을 출산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1년, 2, 3년은 이제 놓치게 되는 건데 신혼부부 수도 보면 계속 늘고 있는데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를 보면 신혼부부 가운데 또 집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좀 더 높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여유가 없으면 나도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옛날엔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치관이 그런 그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한 정책들 내놓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 지원 쪽에 집중이 돼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나눠왔던 이야기로 미뤄봤을 때는 이게 인식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가치관이라는 게 저희가 다 이제 다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가치관을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는 이제 통하지 않고요. 가치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진짜 아주 마이크로하게 보자면은 보상과 이제 벌을 받는 체계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회 비용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기회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 비용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현금 지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선진국을 보면은 보통은 교육하고 돌봄을 국가에서 상당 부분 도와주고. 중요하신 포인트인데 교육하고 돌봄을 같이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 그 방안이 가장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인구가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5천 정도의 유럽 국가들은 거의 우리나라보다 작은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보면은 돌봄을 굉장히 이제 가족하고도 같이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장애 아동을 할 때 우리나라는 거의 가족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장애 아동들이 그냥 동네에 저는 시골은 아니었는데 좀 서울 외곽에 살았는데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고 이제 하고 모든 게 이렇게 컨트롤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식도 이제 한두 명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장애 아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보면은 교육 부분도 있고 돌볼 부분도 개인이나 가정에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국가 사회 측면에서 같이 가야 되는 다뤄야 되겠네요. 다른 나라들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올린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이제 선생님 보시기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중에서 이민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표거든요. 장애 아동을 가진 그 부모님들이 키우기 힘든 환경에 있는 여기서는 그 부모가 다 해야 되는데 해외에 가면은 그 시스템이 이제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그 앞서 기회비용 말씀하셨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고 나면 커리어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업에서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도 노력해야 되죠. 근데 기업은 돈을 버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업을 도와줘야죠. 그래서 해외의 그런 국가들은 그럴 경우 세제 혜택을 굉장히 그래서 저는 세제 혜택이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너무 복잡해서 저도 잘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을 하면은 둘이서 각자 사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치고 이제 은행 같은 데서도 부부 계좌가 되면은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다 각자
각자 예. 계좌부터 다 1인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이 저출생 문제, 저출산 문제도 결국은 교육과 돌봄 문제로 좀 바라보고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네. 충분히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솔직히 우리가 이제 동물로 치자면 무리동물이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나라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속감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보다 앞서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좀 참고해 볼 만한 해외 모델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프랑스 사례도 또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만 할 필요는 없고요. 프랑스는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근데 프랑스도 그랬고 심지어 영국 같은 데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가족들한테 그리고 이제 거기는 심리 지원까지 했거든요. 심리 상담까지.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족에 대한 이제 삶의 질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애들을 키울 만한 환경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 유럽 국가들은 학교를 쉬지 않은 국가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쉬면은 그때 물어보니까 OECD 담당자가 그러더라고. 학교를 쉬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일을 하죠? 공무원인데 그렇게 그렇구나. 물어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인 가구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또 신혼부부 수는 줄고 있고 최근에 좀 통계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풀어야 좋을지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봤는데요. 역시 교육 문제, 돌봄 문제 모두 함께 우리 나라가 다 함께 나서야 될 때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